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4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 팩트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액면 분할, 그리고 조현민의 진에어 유니폼 갑질 등을 주제로 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 이야기 들어보고요. 4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에서는 남태우 배우, 또 텐아시아 김하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태우 배우가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 라이브로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이고요. 예스앱과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5월 4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는가, 오늘 이 문제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만, 최근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종국엔 주한미군 수감축은 불가피한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미군의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지상군 병력을 어떤 축소해야 될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의회와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소위 시퀘스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인데 이에 따라서 국방비를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지상군 병력의 축소나 철수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저번에 동계올림픽 직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요.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남북 간의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관계 진전 이런 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군사 전략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예산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배치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 예?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축소 문제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가지고 북한하고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일부 보수나 예.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미국이 우리를 떠난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안 된다. 한반도에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한반도에 이 남북관계 개선되는 것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뭐 의원님 말씀에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며칠 전에 문특보의 기고문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랑 또 연결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특보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그런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문특보 발언 내용에서 보면은 본인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 평화협정 문제나 이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필연적으로 국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 벌써 이미 우리와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문제, 즉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군의 철수 문제나 축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판단과 미국의 어떤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고문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보시면요. 예. 제가 하나 또 한 언론 얘기해 줄게요. 예. 지금 문특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게 중앙일보거든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그 전에 5월 1일자에 한 논설위원이 대기자께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비핵화가 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 조정 내지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현재와 똑같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예. 이 내용과 도대체 문재인 교수의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언론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고려해야 될 거고 저는 이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특보도 그렇고 이 중앙일보의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에서 지적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러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당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이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더 이상 현재 여기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가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지 북한에게 물어보고 북한의 뜻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요 당연히 이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 텐데 그렇다면 별건으로 문정인 특보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기고문을 내보냈는데 이게 논란이 될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구태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또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보수 언론이 자꾸 만드는 건데 이 책 글에 전체적인 포린 어페어즈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쓴 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이분이 뭐냐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평화협정 조인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계속 철수를 반대할 거고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딜레마가 될 거다. 이게 철수해야 된다가 얘기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의원님 말처럼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는 글이다. 야당은 정치공세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 경고도 아니죠. 대통령 말씀은 그게 경고도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경고라고 그런 거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선을 분명히 건 겁니다. 그거는 문특보 개인 생각이고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 간의 평화협정 문제하고 당장 주한미군 문제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만을 밝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지금 정우영 실장이 미국에 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간 게 주한미군 이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미 회담 문제입니까? 남북 관계하고 북미 정상회담 포괄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장소 문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북미 회담에. 네, 아직까지는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북한도 과거에는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뭐 비핵화 조건으로 그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요 문특보 얘기 글을 쓸게요. 문특보가 그 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전반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한미동맹의 성격 문제를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중국도 이것은 과거부터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사실상 현실적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단기간에 당장의 어떤 주한미군의 변동이나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대통령도 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는 상관이 없다. 이건 한미동맹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말입니다. 이 종전하고 북미 수교하고 그 이후로 정말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고 하면 그때는 한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어느 나라가 외국 군대가 자국에 존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의 지역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때 그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본격화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회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회담 결과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의견 조율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해하는, 의지를 표명한 걸 봐서는 상당 부분 의제에 접목돼 있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수교 정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라오고 매우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가는 쪽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미회담에서 괜찮은 정말 획기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국회 비준 못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만일 북미회담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면은 자유한국당 스탠스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다고 바뀌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 결과가 나빠야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선거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을 때 정당은 자기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들었냐면,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전신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쪽의 어떤 결정이 나오면은 좀 다른 입장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색깔론과 예.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깃장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인데요. 왜냐하면 저 색깔론 아니면 이번 선거를 못 치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안타깝고 좀 황당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그런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지금 심하던데요?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특히나 지금 후보자로 나가신 분들은 현장에 다녀보시면 예. 어떤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실제말로 당 중앙이 지도부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의원님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만 단식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가 계신지 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있으면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회담 여야 협의는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고요.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아무 조건 어떠한 협상의 의지 없이 그냥 무조건 특검 받아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들어오면은 협의는 다시 가능한 겁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누가 되실지 또 어떠한 입장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파행하고 문도 방탄국회 열고 민생은 외면하고 그런 거에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좀 답답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국회 비준 동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상태고, 예. 또 추경 문제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법 이야기도 있고, 이 모든 게 국회가 열려야지만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예.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 회기가 열려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지금 방탄국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5월 국회. 네, 5월 국회는 열어놓고 회의를 어떠한 의사 일정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 또는 여러 창원이나 군산 지역의 실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매우 엉망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만약 이렇게 특검 하나란 사안에 매달려서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민생을 외면하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선 당분간 국회 비준 동의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원님 말씀처럼 북미 대화가 잘 풀리든가 혹은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당이 만약에 참패를 한다면 그때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국회 비준은 언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늦게 네, 시기가 늦어도. 예. 뭐 그거는 그렇게 급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가도 해도 상관이 없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의견으로 앱으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홍영표 의원인가요? 아닙니다. 홍익표 의원님이고요. 잘생긴 홍익표 의원님 팬들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사에서 PVID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영구적인 비핵화 이거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는 이미 그 양측이 어느 정도 논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예, 왜 그러냐면 그 CVID하고 뭐가 다르냐 자꾸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VID는 이미 그 부시 정부 시절에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새로운 개념, 트럼프식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거 CVID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뭐 그 단어가 달라져가지고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번. 훨씬 더 근데 이렇게 보면 되죠. 완전한과 영구적. 저는 더 영구적인 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는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펄머넌트 이거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현 단계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면 그건 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앞으로 영원히 핵무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현재 단계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펄머넌트가 훨씬 더 영구적으로 못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연기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희님 7일 공휴일에도 뉴스 정면 승부 하시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장 기자님 안 나와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직이에요. 당직입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일단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요. 이것을 분할을 해서 100원짜리 주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액면가를 이렇게 분할하는 이유는 그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주식이 될 경우에는 가격을 뭐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액면가를 분할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50분의 1로 떨어졌고요. 주식수는 또 50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당 가격은 250만 원에서 오늘부터 5만 원대로 하락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 3월부터 이게 충분히 얘기가 돌았고요. 그래서 지난 4월 30일 날 거래 정지를 거쳐서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예. 그 250만 원짜리가 한 주에 5만 원이 되고 대신에 그 주는 확 늘은 거 아니에요? 50배가 늘어났죠. 네, 늘어났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지배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 기관이나 이런 쪽에 많이 그
이 환계주로 있으면 그쪽에서 많이 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국민주처럼 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주주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삼성 측에는 좀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50분의 1로 한 이유는 뭡니까? 100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30분의 1일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50만 원짜리던 SK텔레콤 주식이 10분의 1로 떨어져서 25만 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더 많이 낮춘 거죠. 그래서 5만 원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라 이런 뜻이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코스피 평균 그 주가가 한 주당 5만 원 정도라고 그래서 원래는 뭐 10분의 1도 좀 놓고 고민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50분의 1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10분의 1로 했다면 한 26만 원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액면 분할해서 오늘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주가는 5만 1,900원인데요. 시작은 5만 3천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약 2.08%가 하락한 것이 됐습니다. 이 영향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4월 30일 날 그 거래가 정지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 그 사이에 반도체 주식들이 대체로 다 하락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SK 하이닉스 주식은 약 4% 정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누구 말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틈에 팔자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떨어졌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게 이 200만 원이 넘는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 주식이었기 때문에 한 주에 웬만한 사람들은 못 사잖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10주만 사도 뭐 2천, 3천만 원 가까운 돈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5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살까요? 이런 궁금증. 일단 저 같아도 사실 삼성전자 주식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특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몇백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은 사실은 상당히 그 고가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뭐 단타 매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묻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산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을 어버이날 선물을 이런 걸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주식을 효녀네요. 나중에 내가 받으려고. 아니 주식을 만약에 선물로 줬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걸 받으면 그것도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예, 뭐 그것까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개미들이 많이 사게 되면 삼성의 지배 구조도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지배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주식을 팔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그 지분이 변하는 건 아닌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다든지 또 그러니까 엘리엇 같은 이렇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기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긴 좀 어렵다. 그렇죠.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오긴 들어오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많이 사들여야 되니까 이 대량 매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전에 징후가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신문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 어떻게 들으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삼성에 관한 한 우리 신문들의 보도를 조금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 나가본 걸 본 적이 없어요. 장 기자님이 쓰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봐, 근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요? 아니, 자기들이 쓰긴 쓰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요, 잘못하면 매국노로 몰려요, 진짜. 삼성에 대해서는 안 좋겠으면은. 근데. 장 기자님 혹시 뭐 장충기 씨한테 문자 보내고 한 적? 그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라 좀 알면 좋겠는데, 참. 좀 그러네요.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현직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프죠. 예. 삼성을 믿지 않는다. 삼성 기사를 믿지 않는다. 아니, 왜 전망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좀 엇갈려야지 어느 쪽이 좀 더 신뢰가 간다 이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잘했다 그러니까 무슨 용비어천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저도 조금 그런 편이긴 해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소리내서 얘기하면은 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잘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 관련된 언론 보도가 아주 썩 공정하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삼성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결국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광고, 언론과 관련해서 광고와 관련된 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나간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삼성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재를 올리지도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가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가서 마음껏 하세요. 여기 삼성 광고 없나요? 있어요. 네, 잘릴 수도 있는데. 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현민 씨가 진에어 유니폼에도 갑질했다. 유니폼의 갑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진에어가 이게 이름이 진에어니까 청바지를 주로 입고 이제 일한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졌잖아요. 승무원들이요? 승무원들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청바지가 원래는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한 옷인데 이게 그렇지 않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스키니진이라고 그러죠.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상의도 보면은 몸에 좀 달라붙고 조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키니를 입으면 불편하겠죠. 그것도 그 청바지니까 더더욱 불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키니진이 몸에 딱 달라붙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그냥 지상에서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압력, 기압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붙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온몸이 다 사실 부어오르면서 소화불량도 되고 또 여성 같은 경우 여성 질환이 사실 많이 생기기도 하고 방광염 뭐 이런 지렴 이런.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병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보긴 사실 예쁩니다. 위에 이제 겨자색 티셔츠에 밑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되게 발랄해 보이고 산뜻해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은 이 광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반응이 참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승무원들이 겪는 고통이 사실은 많았다. 근데 왜 이것을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또 조현민 부사장, 진에어의 전 부사장이 그 청바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승무원들에게 청바지를 입혀라는 건 조현민 씨 작품으로 알려졌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정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 초반에 이 승무원 복장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좀 트위터를 통해서 약간 지적을 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상의가 짧다 보니까 다 이게 보이죠. 위에 옷을 뭐 물건 올릴 때 때 다 보인다. 그랬다가 그분이 조현민 씨한테 소송 당할 뻔했죠. 그렇습니까? 네. 결국 사과하고 그 글도 내렸다는 그런 부문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 이제 조현민 씨가 당시 보냈던 뭐 트윗 같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녹이 등등한 상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진에어 옷 그 유니폼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한데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당시 조현민 씨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그걸 하라 그러지. 근데 내가 해주면 되는데. 재벌가에 있는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막 하면 일반 분들은 그렇죠. 조금 겁이 나죠. 네. 그렇지만 사실 명분이 전혀 안 되는데. 그렇죠. 전혀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본인 의견을 그냥 올린 것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 그동안에 직원들이 이 스키니진이 불편하다. 이렇게 사측에다가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토로했죠. 토로했는데 묵살당한 겁니까? 토로했고 그 사측에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말로만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에어 유니폼이 지난 2013년에 한번 변경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진에어 이제 창립 1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변경이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보통 유니폼 바꿀 때 뭐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직원들의 의견들이 대부분이 이게 뭐 옷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딱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기 편하게 약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다 묵살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오로지 이제 조현민 씨의 의견만 관철이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직원들 사이에서 크게 불만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번에 지금 대한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카톡방에서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조금 그러면은 안 붙는 청바지 입으면 되겠네요. 간단한 거 아닌가? 그건 안 예쁘잖아요. 아, 그래서 조현민 씨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랬던 거군요. 그러니까 조현민 씨 입장을 제가 좀 옹호해 주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승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서비스를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객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뭔가 좀 보기에도 산뜻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 본인이 편하자고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변명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진에어의 진이 청바지를. 청바지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영어로 여러 가지 JIN 진이더만요. 그렇죠. 정확한 그 같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어떤 이렇게 그 중의법적인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는 하긴 하죠. 다 의어라 그러죠 보통. 그래요. 팟빵 앱으로 해피민트맘께서 역시 장 기자님 속이 시원합니다. 삼성이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허거덕님께서 장 기자님 최고. 그런데 두꺼비 PD 사색이 됐을 듯. 도깨비 PD입니다. 두꺼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에어 측에서 이러저러한 불만이 터져나오자 유니폼 피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니폼 피팅이라는 것이 이제 2018년 올해 지금 새로 바뀌게 될 유니폼의 이 치수를 잰다 그러죠. 채촌이라고 우리 그 옛날 어른분들은 채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수 재는 거는 한데 그 치수 재는 걸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옷을 안 입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단지 지금 치수 재는 걸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앞으로 도입이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역시도 이게 조금 지나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은 또 다시 시작할 것 같다.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486님께서 제주항공에서 승무원 안경 허용한 것과 정말 대조적이네요 라고 했는데 제주항공에서 제가 잠깐 지금 찾아보니까 승무원의 안경도 허용하고 네일아트까지 허용하겠다. 정말 딱 반대되는 그런 경우네요. 안경은 괜찮은데 네일아트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을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네일아트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손톱이나 이런 곳에 조금 부착물을 붙여서 예쁘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서비스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안경 끼면 또 안 된다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였고. 못 끼게 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제주항공은 그러는데 좋습니다. 진에어는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니폼 이외에 국내선 비행기 청소에 승무원들을 투입했다? 청소하는데 왜 승무원들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포공항을 제외한 국내선 공항이 있는데 이제 항공기가 정차하는 동안에 그 국내선에 배치된 승무원들이 이제 청소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따로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네. 원래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그건 맞죠. 예,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그런 공항은 수지가 사실 그렇게 썩 맞는 공항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을 좀 아끼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더 문제는 돈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승무원들은 다음 비행을 위해서 조금 쉬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지금 못하게 한 거잖아요. 청소하느라고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말 얼마나 생각 없고 지각 없는 그런 오너의 마음인가 우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전도 안전이고 승무원들한테도 갑질한 것도 이거 원래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는. 그런데 청소를 시켰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안전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최근에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폭로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기내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기내 면세점에서 보통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사는데 $500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카드를 이 카드가 도난 카드인지 복제 카드인지 확인했다 그래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통신이 안 되니까 유일하게 통신이 될 수 있는 조종실에 들어가서 그 기상한테 이걸 해달랐다는 거죠. 이거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종하는 조종사들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면 비행기 안전은 도대체 어디로 가면 승객들 목숨을 담보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대한항공도 자기 뭐 조양호 회장의 무슨 뭐 카메라 이런 관련된 물건을 잘 실었냐 안 실었냐 이거 물어보려고 30분 동안 기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그 항공 운항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이분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런 목격한 사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진에어를 탔었는데 출발 시간이 15분이 지났는데 출발 안 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그 임원으로 되시는 분이
허겁지겁 들어와가지고 탑승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조종실 문을 들어가서 기장한테 뭔가를 건네주고 난 다음에야 예, 비행기가 출발한 걸 제가 보고 이게 뭐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조종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그거 없는데. 어떻게 봤어요, 근데? 예,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현민 전 전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한 혐의는 무엇이고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혐의는 폭행하고요.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폭행이 이제 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 네, 단순 폭행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컵을 사람을 향해서 집어 던진 게 아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 바람에 폭행 혐의, 그러니까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변호사님, 거죠. 네. 특수 폭행하고 단순 폭행인데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아닌데 이게 구속이 될 수 있을까요? 경찰이 구속영장 친 거 조금 오바 아닙니까?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여론이 비난이 워낙 비등하니까. 그렇죠. 여러 눈치 좀 본 것 같아요. 공을 좀 검찰에 넘기자. 왜냐하면은 본인들 생각하기에 사실은 영장 치지 말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욕먹는다. 차라리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 검찰이 잘못한 거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서 영장을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건데 아마 영장 발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욕을 먹는 거다. 우리는 믿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면 검찰도 법원에 떠넘길 수 있잖아요. 여론 세는데 모르겠다. 검찰.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조금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검찰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사실 이제 딱 사안만 놓고 보면 조현민 씨 주장에 의하면 혹은 또 경찰이 지금까지 밝힌 바에 의하면 그냥 물컵을 밀쳤는데 물이 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친 것도 아니고 예. 물이 잠깐 튀어서 뭐 얼굴 좀 닦은 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 예. 사실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죠. 아니 그게 만약 영장 청구될 상황이고 영장이 정말 청구된다면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영장 청구되고 구속될 위기에 놓이는 거죠.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럼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그 영장 신청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러 눈치를 좀 봤다 결론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공은 이제 검찰로 갔고 또 검찰이 뭐 법원을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은 아마 발부를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법원까지 가더라도. 그러겠죠, 그렇게 보이고. 아무래도. 예.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 공간이 들어왔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 대한항공 측에서는 비밀 공간은 아니다. 그냥 단순 창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관세청 분한테 아름아름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가 맞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비밀 공간이 두 군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그 드레스룸 뒤쪽에서 하나 발견이 됐고 지하에서 하나 발견이 됐고 한데 지하의 경우는 대한항공 측 해명이 거의 맞아 보인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숨겨진 공간이 아니었다. 다만 관세청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의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 드레스룸 뒤쪽 같은 경우는 다소 은폐의 흔적이 보인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은폐의 흔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슨 그 벽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수준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뭐 밑에 버튼 누르면 띵 열리고 그런 수준은 또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과연 저 비밀 수준인가, 비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대한항공 측의 대응이 저는 사실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대한항공 홍보팀이나 대한항공은 여기에서 공식적 입장을 내릴 수 없는 데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왜 이 오너 일가의 사적인 문제까지 나서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변명을 대신해주고 하는 모습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종종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회사라는 공식 조직이 그 오너 개인, 그러니까 대주주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비밀 공간이 세 군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조양호 씨 측에서 열어준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제 이쪽에서 찾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층 드레스룸하고 이제 지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책장으로 지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걸 책장을 밀치니까 이제 뒤에 그 비밀 공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을 작동시켜야지만 열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물론 밀수로 의심되는 그런 물건 자체를 찾은 건 아니지만 조양호 일가의 그런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는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인가요?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 집회를 오늘입니다. 오늘입니까? 네, 오늘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네. 그
주된 모토는 뭡니까? 조양호 일가 물러나라입니까? 예, 그렇죠. 총수 일가를 퇴진하라는 거죠. 갑질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퇴진하라는 건데, 그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총합 양이 이게 주식량이 좀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라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